12장 3절 호의 길이와 곡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적분의 응용편에서 평면곡선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공간곡선이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벡터 함수로 주어지는 공간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처음부터 유도하지 않고 그냥 그 형태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과만 쓰고 바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평면상에 주어졌던 어떤 곡선이에요. 이 곡선이 y = fx꼴로 주어졌을 때 x = a에서부터 x = b에까지 이 제한된 곡선 안에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었죠. 루트 1 플러스 dy dx dy dx의 전체 제곱 dx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평면곡선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x = ft, y = gt 이와 같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졌다면 y = fx로 주어졌으면 이렇게 구하고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됐었죠. 루트 f 프라임 즉 f가 곧 x와 같죠. 그래서 dx d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dy dt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 x를 t에 대해서 y를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도함수가 다시 연속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오른쪽에 있는 f하고 g로 얘기한다면 f'이 연속이고 g'이 연속이라면 곡선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이 편에서 알파부터 베타였다고 한다면 y = fx꼴이 주어지든 매개변수 방정식꼴이 주어지든 간에 이와 같이 길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공간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공간을 움직이는 어떤 비행물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비행거리를, 이동거리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벡터 함수 형태로 표시했을 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A 벡터라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B 벡터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곡선의 길이, 이 휘어진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려고 합니다. 평면상에서의 그 매개변수 방정식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하고 매우 닮아 있고요. 유도되는 과정은 똑같은 방법으로,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동일하게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도되는 과정 생략하고 바로 공식을 써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곡선의 임의의 어떤 벡터 방정식을 임의의 지점에서의 벡터를 RT라 표시한다면은 RT는 제1성분이 XT로 돼 있고 제2성분이 YT로 돼 있고 제3성분이 ZT로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는 그냥 F, G, H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XT, YT, ZT가 각각 미분이 가능하고 그들이 또한 연속이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X', Y', Z'이 연속함수입니다 라고 가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같이 쓸 수 있는데요. 평면곡선이 주어졌을 때 길이 구하는 공식이 이와 같이 되는 것처럼 공간곡선이 주어졌을 때도 길이 구하는 공식을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dx dt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dy dt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dz dt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여기는 a에서 b로 써놨네요. 그럼 똑같이 그냥 a에서 b로 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간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도 평면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저자가 평면곡선일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간곡선일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곡선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질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다룰 때 기호 표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루트 부분을 다음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손쉽게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식에 우리 앞절에서 벡터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해 볼까요? R'T를 계산합니다. R'T를 구하면은 X'T I 벡터 그리고 Y'T J 벡터 그리고 Z'T K 벡터가 같이 됐어요. 자, 이때 이 R'T의 크기를 구해볼까요?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우는 거죠. 따라서 루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예요. 이거의 제곱 그리고 Y'T의 전체 제곱 그리고 Z'T의 전체 제곱인데요. 자, 이렇게 프라임으로 표시하는 라그랑지 기호표기가 아니라 라이프니츠 기호표기로 얘를 다 바꾸면 dx dt는 x'은 dx dt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dy dt 전체 제곱 그리고 얘도 dz dt 전체 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잘 비교해 볼까요? 그럼 보면 이 밑줄처럼 부분이 여기 피적분함수의 모양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간결하게 이 기호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좀 더 간명하게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얘는요,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성분함수가 x가 xt, y가 yt, z가 zt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길이 구하는 공식이었다면 벡터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길이 구하는 공식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가 주어진 값에 보면 a부터 b까지였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개변수 형태로 표시됐을 때 이렇게 매개변수 형태로 표시됐을 때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라면은 이것은 벡터 형태로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두 가지 기호표기를 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곡선의 길이의 벡터 함수 형태의 표현 방법은 R'의 크기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럼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 벡터 방정식 RT가 주어져 있고요. 이 RT의 모양을 잘 보니까 코사인 T, 사인 T, T로 되어 있으니까 원나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기둥, 반지름이 1이 되는 원기둥 겉부분을 감아 올라가는 나선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헬릭스라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 그냥 원형 나선 또는 원나선이라고 해서 줄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방금 전에 벡터 함수 형태의 표현 방법을 배웠었죠. R'의 크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R'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원나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면 각각의 성분함수 미분 가능하죠. 미분하니까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t i 벡터, 두 번째 성분은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t j 벡터, 세 번째 성분은 k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R'이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R'이 이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R'의 크기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R'의 크기를 계산하면 루트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죠. 마이너스 사인 t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사인 t의 제곱과 같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제곱 그리고 1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1 더하기니까 2가 돼서 루트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을 해볼까요? 자, 100에서 102파이라는 얘기는 잘 들여다보면 끝이 Z 성분이 바로 T로 되어 있잖아요. T가 0부터 2파이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실제로 T가 0일 때 1, 0, 0이 되고 T가 2파일 때는 코사인 2파이가 1, 사인 2파이가 0, 그 다음에 여기 2파이니까 결과적으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에서 2파이까지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요. R'T의 크기 그리고 DT입니다. R'의 크기가 루트였었으니까 루트의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까요? 0부터 2파이 그리고 dt가 됐고요. 피적분함수니까 구간의 길이와 같아요. 2파이 곱하기 루트이니까 2 루트 2파이라 씁시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원나선 곡선의 길이가 2 루트 2파이로 구해졌습니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원기둥을 감아 올라가는데요. t가 0일 때부터 2파이까지일 때 한 번 이렇게 감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은요. 동일 평면 위에 놓여 있어요. 즉 XZ 평면에 놓여 있고요. 높이는 2파이만큼 점프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감아 올라가는 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치 원형 계단이라면 한층 높이로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호의 길이만의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할 때 매개변수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예제 1번을 이용하도록 할까요?
예제 1번을 보면 이 원나선을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했습니다. 즉 벡터 방정식 RT는 코사인 TI 플러스 사인 TJ 플러스 TK로 표시가 됐는데요. 우리는 이 원나선을 표시하는 이 매개 변수를 T 말고 다른 변수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원나선의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를 담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U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는 다음과 같이 놓는다고 볼까요? 코사인, 예를 들어서 EU I 벡터 플러스 사인, 즉 T 대신에 전부 다 EU로 바꿔놔 보겠습니다. EU J 벡터 플러스 T 대신에 EU로 바꿔놨어요. 자, 겉보기는 달라져 있죠. 처음에 풀었던 모양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 예제 1번은 T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부터 2파이까지였다면 이번에는 U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U가 0일 때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을 둬보겠습니다. 일단은 겉보기에 달라져 있기 때문에 U의 범위도 다르게 했는데요. 자, U가 0일 때 확인해 볼까요? U가 0일 때 코사인 0, 1, 사인 0, 0. 여기도 0니까 0, 1, 0, 0. 시점이 똑같네요. 이해됐죠? 그리고 U가 이제 파이였을 때 U가 여기가 파이예요.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가 1이거든요. 사인 2파이 0이고요. 여기다 파이를 대입하면 2배가 있으니까 2파이. 그래서 종점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한 것도 원나선이 될까 싶은데요. 가능합니다. 여기를 X좌표, 여기를 Y좌표를 한다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U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Z좌표가 커지니까 비록 겉보기는 달라 보였을지라도 얘도 원나선을 표시하는 또 다른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 이거는 이제 벡터를 표시했으니까 또 다른 벡터 함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x 이퀄, y 이퀄, z 이퀄로 쓰면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이고요. i, j, k 결합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벡터 함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와 같은 벡터 함수 표현이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겉보기엔 다름에도 불구하고서 우리는 같은 길이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 방법대로 풀었을 때 길이가 2루트 2파이가 나왔었는데요. 이 모양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바꿔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U를 계산해 볼까요? 자, 이제 얘를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사인 2U가 되고요. 그리고 I 벡터 그리고 2 코사인 2U 그리고 J 벡터 이걸 미분하니까 2K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제 우리는 길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앞서 배웠던 벡터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길이 구하려면 피적분 함수가 이런 모양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R'U의 크기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R'U의 크기를 계산한 거예요. 주어진 식은 R'U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은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예요. 루트. 자, 이거 제곱하니까 4 그리고 사인 2U의 전체 제곱이고요. 또 이걸 또 제곱하니까 4 코사인 2U의 그리고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이거 제곱하니까 4가 나왔습니다. 4가 공통이니까 묶어내 볼까요? 4를 묶어내니까 여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고 여기도 4가 나갔으니까 여기 1이 있죠. 그 요거는 다 계산하면 2루트 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가 바깥으로 나서 2가 되고 1 더하기 1은 2가 된 거예요. 자, 이제 R'U의 크기가 여전히 2루트 2가 됐었네요. 이제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아까 T로 계산됐을 때는 0부터 2파이라고 계산했지만 지금은 0부터 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파이로 계산해 볼까요? 2루트 2 du가 됐습니다. 독립변수가 지금 u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피적분 함수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면 2루트 2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du가 됐어요. 피적분 함수 1이고 적분값은 구간의 길이와 같죠. 다 계산해 보니까 2루트 2 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애초에 예제 1번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졌던 결과랑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이냐면 곡선의 길이는 그 곡선을 표시하는 매개방정식의 모양하고 상관없이 이 주어진 똑같은 곡선을 표시하는 다른 표현 방법이라 할지라도 곡선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즉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렇게 한층 올라가서 감아도는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나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곡선이었거든요. 비록 겉보기의 표현 방법은 달랐을지라도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보니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같은 곡선을 나타냈다면 매개 변수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길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얘를 일반화시켜서 지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같이 호의 길이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매개 변수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간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한다고 볼까요? 이제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공간을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좀 관찰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각에서 RA라는 위치에 어떤 공간 곡선이 시점이 있다고 봤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물체가 이동을 하겠죠. 자, 이제 임의의 시각으로 왔을 때 물체가 이동할 텐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물체의 이동 궤적은 요 빨간색으로 덧칠해서 나온 이 ST만큼의 거리예요. 만약에 관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물체는 더 많이 이동을 했겠죠. 관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이동 거리는 짧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에 착안해서 길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즉, 이 곡선을 표시하는 벡터 방정식의 표현 방법은 관찰자의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표현 방법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곡선의 궤적, 길이만큼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식을 하나 약속한 거예요. 호를 길이만의 함수로 표현해 보자는 얘기예요. 길이 여기 요 길이만의 함수로. 자, 그것을 다음 같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길이만의 함수가 되게끔 해봅시다 라는 얘기고요. 0부터 t까지가 되고, 이제 만약에 어떤 공간 곡선을 표시할 때 그 매개 변수가 뭐 u로 돼 있던 뭐 다른 뭐 t로 돼 있던 뭐 알파나 뭐 다른 어떤 걸로 돼 있든 간에 일단 우리가 편에서 u로 표시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길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자, 여기에서 u는 그냥 공간 곡선을 표시하는 어떤 또 다른 기호 표기였다고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곡선을 표시할 때 뭐 t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뭐 u로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 역할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0부터 t까지라는 얘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가 어디까지 이동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것을 우리는 보다시피 호의 길이만의 함수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잘 볼까요? 우리 앞에서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편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던 거랑 닮아 있네요. 0부터 t까지 fx dx 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얘는 t만의 함수 이렇게 됐죠. 마치 모양이 그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언제나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의로부터 ds dt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분적분학의 제일 기본 정리 쓰면 얘는 r't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 관계식은 뒤에 가서도 자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는 이미 미분이라는 디퍼런셜이라는 용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앞에서. 그래서 양변에 dt를 곱해볼까요? 양변에 dt를 곱하면 ds dt dt가 되죠. 이미 ds dt가 r't의 크기와 같고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 dt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미분편에서 배웠었죠. 도함수에다가 독립변수의 미분을 곱하면 이 종속변수 s의 미분인 ds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ds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얘가 바로 길이의 기본 요소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인테그랄만 붙이면 뭐가 돼요? 그렇죠.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ds를 길이의 기본 요소라고 말을 할 겁니다. 길이의 기본 요소, 그냥 줄여서 길이 요소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런 지금 길이만의 함수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R'의 크기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성분의 도함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운 것과 같습니다. 그 벡터 함수의 크기이기 때문이에요. 도함수의 크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호의 길이만의 함수로 다루려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공간을 움직이는 물체를 표현할 때 S로 표시하느냐, T로 표현하느냐, 뭐 알파로 표시하느냐, 그 관찰자의 시각이라든가 그 매개 변수를 놓는 방법에 따라 표현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대상은 하나잖아요. 이 움직이는 물체의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독립 변수를 뭘로 선택하든 간에 길이는 잘 보세요. 자, 이제 이 t가 증가하면 길이도 증가하고 t가 감소하면 길이도 감소하죠. 즉 관찰자의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현 시각의 물체가 여기 있을 때 1초가 지난 후, 2초가 지난 후, 3초가 지난 후, 한 10초가 지난 후에 물체의 궤적을 보면 움직이는 궤적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독립변수 t가 시간을 나타낸다고 가정한다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곡선의 길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많이 관찰하게 되면 그만큼 움직이는 물체는 더 많이 이동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ST는 시각 t만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SDT를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보다시피 도함수의 크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R'의 t가 제로 벡터가 아니라면 그 크기니까 항상 0보다는 크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게 뭘 뜻할까요? 도함수가 이와 같이 적분의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미분의 응용편에서 배웠었죠.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도함수가 만약에 함수가 정의되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만약에 도함수가 양수라면 그 함수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길이 함수는 t가 커질 때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가 증가함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순증가함수가 될 테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S가 T만의 함수인데요. S가 T만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곧 뭘까요? T를 S만의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S가 T만의 함수였다면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T를 S로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이런 표현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즉 S가 T만의 함수로 되어 있던 것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가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매개 변수를 다시 바꿨다 해서 재매개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을 통해서 재매개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나선형 구조, 아까 설명했던 나선형 구조를 시점은 1,0로부터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잰 호의 길이에 관하여 다시 재매개 변수화를 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R'T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T는 마이너스 사인 t i 벡터 플러스 코사인 t j 벡터 그리고 1k 벡터로 같이 됐죠. 그리고 R'T의 크기를 계산해 봅니다. 루트 제곱하면 1이 되죠. 이거 제곱해봤자 1이니까 루트 2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서 호의 길이 함수를 약속하기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R'의 크기를 0부터 t까지 적분하면 되죠. 자, 이제 ST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자, R' 이게 t로 돼 있던 u로 돼 있던 어차피 이 결과는 항상 루트 2로 똑같으니까 그냥 편의상 u로 표시해 볼까요? 자, 이제 요 결과가 루트 2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루트 2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 2를 0부터 t까지 적분하면 t가 돼요. 확인해 본 결과 이제 S는 이와 같이 루트 2 t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앞에 배수가 양의 상수니까 t가 증가하면 S도 증가해요. t가 감소하면 S도 감소하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S는 증가함수구나.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럼 이제 재매개 변수화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S 이퀄 루트 2t라는 얘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좌표축에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가 t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s축이란다면 루트 2는 1.44니까 기울기가 1보다 크네요. 대략 이런 직선이거든요. 자, 이제 이것이 s는 이퀄 루트 2t예요. 당연히 순증감수니까 역함수 존재하죠.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t를 바꿔본 결과 루트 2분의 s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원나선의 독립변수는 t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호의 길이만의 함수 s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해 본다면 이제 R을 이제 T가 아니라 이렇게 S만의 함수로 표시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코사인 T 대신에 얘를 바꿔 집어넣습니다. 루트 2분의 S로 I 벡터. 여기를 지금 이게 T로 되어 있을 때 T만의 함수다라고 쓴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루트 2분의 S라고 안 써도 돼요. 그냥 S만의 함수다. S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뿐이에요. 즉, 독립변수가 T가 아닌 S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T 대신에 루트 2분의 S J가 되고요. 그리고 T 대신에 루트 2분의 S예요. 그 다음에 K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RS가 이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호의 길이에 대한 재매개 변수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누가 어떠한 형태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길을 재든 간에 그 벡터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지라도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 결과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S만의 함수로 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이해됐죠? 자, 이어서 우리는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수학적 용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끄럽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모난 데가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보다시피 R'이 연속함수이고 R'이 제로 벡터가 되지 않을 때 RT는 매끄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요. R'은 뭘 나타내요? 곡선의 한 점에서 접선 벡터를 나타내는데요. 바로 이 접선의 방향을 결정할 때 R'T라는 벡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벡터가 제로 벡터가 되어버리면 제로 벡터는 크기는 0이고 방향은 모든 방향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게 돼요. 즉 접선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이 0이 되는 경우를 빼려고 해요. 왜냐하면 R'이 그 제로 벡터가 되면은 접선 벡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접선, 이렇게 접선, 이렇게 접선 어느 것이 접선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R'은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R'이 연속이면서 R'이 제로 벡터가 되지 않았다면은 그런 곡선을 우리는 앞으로 매끄러운 곡선, 스무스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나중에 우리는 이런 용어를 곡면으로도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곡면이라는 것을 나중에 벡터 미분적 분학에서도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배우는 이 곡선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은 나중에 벡터 미분적 분학에서 선적분을 공부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식들이고 또 용어들이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이제 매끄럽다는 말 이해가 됐어요. 결국 매끄러운 곡선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런 뾰족한 첨점을 얻고 어느 방향이든 간에 접선 벡터의 방향이 항상 구해질 때 그런 곡선을 매끄러운 곡선이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즉 그림으로 시각화시켜서 본다면 이런 말이죠. 자, 이런 곡선이 이제 매끄러운 곡선이라 한다면 각각의 점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런 접선 벡터 있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곡선을 우리는 앞으로 스무스 커브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매끄러운 곡선이다라고 약속합니다.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잘 알아두세요. 대신 이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R'이 연속이고 R'이 제로 벡터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곡선은 매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이걸 약속을 할 때 R'이 제로가 아니다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R'이 제로가 되어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형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R'이 0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곡선은 결국은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곡선의 길이 구할 때 자연스럽게 매끄러운 곡선인 경우에 한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뾰족한 첨점이 나오면 어떡하죠? 이럴 때는요, 구간을 나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 구간은 곡선이 매끄럽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 곡선도 매끄럽죠. 이렇게 만약에 매끄럽지 않은 곡선이 주어진 경우는 분할해 가지고 각각의 곡선의 길구에서 더해버립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단위 접선 벡터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미 앞전에서도 공부했던 용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벡터를 R'T 접선 벡터라 했을 때 이 벡터 방향으로 그 크기가 1이 되는 단위 벡터를 만들려고 해요. 이 단위 벡터를 대문자 T로 표시해서 쓰고요. 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R'을
자신의 크기로 나눈 벡터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위 접선 벡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위 접선 벡터. 이해됐죠? 이 노란색 자체는 그냥 R'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벡터에 대해서 접선 벡터라 얘기를 하고요. 이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단위 접선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단위 접선 벡터는 보다시피 노란색 벡터하고 방향이 일치해요.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래서 주어진 이 접선 벡터의 방향과 일치하게 됐고요. 단위 접선 벡터는 보다시피 이 각각의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위치마다 단위 접선 벡터를 구했을 때 곡선이 진행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의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인 곡률에 관해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호의 길이와 곡률을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절의 제목이.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앞서 다 설명했고, 이제 호의 길이를 제4개 변수하는 것도 배웠었어요. 이번에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곡률이라는 개념을 약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곡률의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냐면 호의 길이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의 크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곡률이라는 것은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곡선이 얼마나 많이 휘어져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거의 직선인 경우와 약간 휘어진 경우, 많이 휘어진 경우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호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다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 벡터를 생각하는데 바로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율이라 했었죠. 자, 요 지점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 요 지점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 요 지점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를 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단위 접선 벡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도 이제 각각의 질점마다 이제 단위 접선 벡터를 계산해요. 여기서도 각각의 질점마다 단위 접선 벡터를 계산합니다. 자, 근데 이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가 전혀 없죠. 얼마큼 변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직선인 경우는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약간의 있죠. 얘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점과 이 지점으로 이동할 때 이 벡터의 방향과 이 벡터의 방향은 이만큼의 각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이 많이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이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율이 클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곡선이 거의 직선에 가까워진다면 변화율은 0에 가깝고요. 그렇죠? 많이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이 접선 벡터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곡선이 휘어진 척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곡률이라는 명칭으로 붙여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t가 단위 접선 벡터일 때 여기 보다시피 호의 길이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율이에요. 아시겠죠? t를 s만의 함수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뭘 했어요? t는 이렇게 보다시피 r't를 r't의 크기로 나눴었는데요. 방금 전에 뭘 배웠어요? 그렇죠. 호의 길이만의 함수로 제4개 변수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원나선도 여기다 썼다 지웠었습니다만 코사인 2분의 루트 2분의 t인가 이렇게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호의 길이만의 함수로서 이걸 다시 표시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때 이 t가 호의 길이만의 함수 형태로 표시가 됐을 때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것을 이제 호의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dt, ds의 크기를 이제 우리는 곡선의 곡률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곡률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이 단위 접선 벡터를 s만의 함수로 바꿔놔야 돼요. 이 곡선 자체를 c 걸 rt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s만의 함수로 바꾸는 과정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좀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카파에 대한 정의가 그리스 문자 카파라 있습니다. 이 카파에 대한 즉 곡률에 관한 정의가 s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좀 번거롭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또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만의 함수 형태로 그 곡률 구하는 공식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에요. 자, 이 곡률 구하는 공식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S만의 함수 형태가 아니라 다 T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 정리를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리를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이 이 T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여기는 RT 그리고 R'T 그리고 R'T의 크기죠. 자, 이제 요거이므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 T를 T에 대해서 일단 미분할 거예요. T를 T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dt, ds 그리고 ds, dt 이걸 계산하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을 쓴 것뿐입니다. 자,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니까 이렇게 구해졌고요. 우린 여기에서 이 ds, dt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볼까요? 우리는 조금 전에 뭘 배웠었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잖아요. 여기. 자, 요걸 배웠었죠. ST가 호의 길이만의 함수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여기에서 미분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여기다도 똑같이 적용하면 ds, dt는 R'T의 크기와 같다는 것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여기 ds, dt를 다시 쓰면 보다시피 R'T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dt, ds를 남겨두고 얘로 나눠버릴 겁니다. 한 번 더 쓸게요. ds, dt분의 dt, dt인데요. 자, ds, dt를 요 계산을 해보면은 ds, dt가 저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R'의 크기예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t, dt죠. 자, dt, dt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근데 이거 다시 쓰면 뭐라 쓸 수 있겠어요? t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것을 여기는 라이프니츠 기호를 쓰고 여기는 라그랑지 기호 표기를 썼으니까 통일감을 줄까요? 그냥 t를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써도 되죠.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R'T의 크기 이와 같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우리는 공률 카파가 뭐예요? 공률 카파는 바로 단위 좌선 벡터의 호의 길이에 대한 변화율의 크기잖아요. 그 크기예요.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t, ds가 이거였으니까 여기다 크기를 취해보면은 당연히 다음 같이 나오겠군요. R'T의 크기분의 여기도 T'T의 여기 전체 크기인데 분모가 이미 크기 양수니까 스칼라니까 여기만 크기를 취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카파를 구할 때 호의 길이만의 함수로서 표현해가지고 다시 미분해서 크기를 구해도 되지만 실용적인 가치는 이게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위 조선 벡터를 미분하고 그 크기를 구한 것을 바로 R'의 크기로 나누기만 하면 카파 값이 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던 그 정리였었어요. 이제 이 정리의 뜻 이해됐죠? T'의 크기를 R'의 크기로 나눈 것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의 공률이 반지름의 역수가 되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즉, 반지름이 A로 주어지는 원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일정한 도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둘레상에서 어떤 점에서든 간에 공률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원둘레상에서 어떤 점이든 간에 그 곡선의 공률은 반지름의 역수와 같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공률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계산하려면 원의 벡터 방정식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RT를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원을 표시할 때 코사인 T I 벡터 그리고 사인 T J 벡터 이렇게 돼 있고요.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파이 레디안까지예요. 자, 이제 R'T를 구합니다.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T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의 크기를 구해볼까요? R'의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사인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의 제곱이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R'T의 크기는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단위 접선 벡터를 만들어 볼까요? 얘는 R'T를 R'T의 크기로 나눈 거죠. 자, 이제
t를 계산해 본 결과는 R'T의 크기는 1이니까 R'T와 같네요. 즉 마이너스 sin t i 벡터 플러스 코사인 t j 벡터 이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카파를 구하려면 이 단위 접선 벡터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T'을 계산하죠. T'을 계산하니까 이거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니까 플러스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제 다 됐네요. 카파를 구하려면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파 값은 R'의 크기 분의 그 다음에 이거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이라 했으니까 선생님이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으로 다 잘못 표시했네요. 지금 봤네요. 다시 한번 설명하죠. 반지름이 A가 된다 해서 여기다 A를 썼어야 되는데 무심코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의 방정식을 표현한 꼴이 됐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제곱하니까 A의 제곱, 요 사인의 제곱, A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있죠. 그럼 이거 1이 아니라 A접이 공통인수라서 바깥으로 나가면 A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R'의 크기 값은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R'의 크기 값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A가 됐죠. 그럼 R'의 값은 요거예요. 마이너스 A sin t i 벡터 그리고 플러스 A 코사인 t j 벡터였는데요. 자, 스칼라별을 다 해서 지워버리니까 이게 서로 소거되네요. 다 소거돼 버리니까 이건 좀 이따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다시 써본 결과 마이너스 sin t i 벡터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t j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것이 단위 접선 벡터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되니까 T'을 계산하죠. 각각의 성분함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3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 i 벡터,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j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카파를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이제 T'의 크기죠. 자, 이제 R'T는 근데 요 크기도 마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요거 이므로 T'의 크기 여기다 계산할게요. T'의 크기는 루트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점이 1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 결과가 1이에요. 분자 R'T의 크기는 A예요. 그래서 다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원둘레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곡률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우리가 사실상 미리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원이 둥글둥글하니까 어느 점에서 보더라도 곡률이 같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보다시피 원의 반지름의 역수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만약에 원이 큰 원이 있고요. 원이 작은 원이 있다라 본다면 곡률이 누가 더 크겠어요? 반지름의 역수를 했었으니까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곡률은 작아지죠.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곡률이 커지죠. 그래서 곡률이 원은 얘가 반지름이 작지만 곡률은 얘가 큽니다. 그리고 얘는 원의 반지름은 크지만 사실 곡률은 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됐죠? 그리고 사실상 원이 크면 클수록 휘어진 정도가 별로 못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를 멀리서 봤을 때 원 형태라고 봅시다. 우리가 단면으로 본다면 워낙 원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걸어가면서도 얘가 그 편편한 면이라고 생각하지 휘어져 있는 원 위로 움직인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라 보면 돼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큰 구면 형태, 정확하게 타원면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반듯하게 걸어갔을 때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곡률이 거의 편편한 직선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휘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휘어진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단면으로 본다면 원이 아주 큰 원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원이 크면 클수록 곡률은 작아지고 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곡률이 커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지구 위를 걷는 걸로 비유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곡률이란 것은 곡선에만 적용하는 거니까 지구처럼 입체라면은 뭐 딱 부러지게 거기에다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대략 그런 뜻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원의 곡률은 항상 일정하고 원의 반지름의 역수와 같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계산했던 이 곡률을 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여러 단계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주어졌던
곡선에 대한 매개 방정식 또는 벡터 방정식 주어졌을 때 도함수를 구하고 그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그 크기로 나눈 다음에 다시 도함수를 구하고 다시 그 크기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치니까 약간 헷갈리고 또 혼돈스럽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률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즉 공률을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공식을 하나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공식이 얼핏 보면 지금 구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데 보이지만 하지만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이렇게 네모 표시해 놓고 그리고 암기를 하세요. 별 표시해 놓고 워낙 중요한 공식이에요. 학교 시험 문제에 이 공식을 증명하시오. 그리고 이러이러한 곡선의 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증명하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공식을 증명하고 그러고 나서 관련된 예문들을 또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률 구하는 공식은 조금 전에 배웠던 이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공식이 있었죠. 이거 말고도 저 공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거는 단위 접선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하지만 얘는 그냥 벡터 함수를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 그들만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름대로 좋은 공식이니까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공식은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단위 접선 벡터가 R'을 R'의 크기로 나눈 거였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R'T를 계산할 때 R'의 크기를 양변에다 곱합니다. 그러면 R'의 크기 그리고 T가 있지요. 자, 이제 여기서 R'T의 크기는 앞서 계산했던 것과 같죠. 우리는 여기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ds, dt를 할 때 우리는 앞에서 호의 길이만의 함수 st가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R'U의 크기 그리고 du였었을 때 이 식으로부터 ds, dt를 구하는 것은 곧 R'T의 크기와 같다는 것을 배웠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R'T의 크기를 얘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ds, dt로 바꿀 생각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R'T가 요거잖아요. 이거로 바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바꿔보면 ds, dt의 단위 접선 벡터 t를 곱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요 단위 접선 벡터는 벡터 함수이고요. ds, dt는 결과적으로 스칼라 함수가 돼요. 자, 이제 우린 벡터 함수에다 스칼라 함수를 곱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벡터 함수에다 스칼라 함수를 곱한 걸 미분하는 방법을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앞 선생님이 앞 시간에 증명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래서 앞에 거를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고요.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요거는 그냥 편의상 프라임이라 쓸게요. 그러니까 스칼라 함수는 라이프니츠 지교를 써서 표시하고 그리고 벡터 함수는 그냥 라그랑지 지교 표기 프라임을 써서 그냥 표시를 하겠습니다. 혼용해서 그냥 쓸게요. 자, 이제 R2'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요 분자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R'과 R2'의 외적 벡터를 구할 거예요. 자, 이제 외적 벡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은 여기에 있고요. R2'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ds, dt, t가 있고요. 그리고 외적 벡터 이렇게 됐어요. 하나하나 다 쓰면은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벡터의 외적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다 배웠었죠. 그 성질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외적은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배가 가능하고요. 두 벡터의 외적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우리는 다음같이 쓸 수 있게 됐네요. ds, dt와 그리고 d제곱s, dt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t와 t의 외적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분배하는데 역시 중간에 있는 스칼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dsdt 똑같은 dsdt니까 한꺼번에 제곱이라 쓸까요? dsdt 그리고 t 크로스 이거 좀 지워도 되죠? 그리고 t 프라임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외적 벡터의 성질을 배울 때 자기 자신끼리의 외적을 하면은 이거 항상 제로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t하고 t의 외적 벡터를 계산하면은 요 벡터는 제로 벡터가 됩니다. 제로 벡터니까 이 스칼라 함수를 곱해봤자 제로 벡터가 되고 제로 벡터는 덧셈에 대한 항도원이니까 따로 더할 필요 없이 결국은 얘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R'과 R2'의 외적 벡터를 구했으니까 그 크기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크기도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R'T와 R2'T의 외적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봅니다. 자, 요것만 남았으니까 요거에다 크기를 구하는데요. 자, 요거 스칼라 함수거든요. 크기를 구할 때 이거 이미 제곱이니까 당연히 양수니까 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dsdt의 전체 저거 바깥으로 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t와 그리고 t'의 외적 벡터의 크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라그랑지 항등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음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외적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제곱, 이걸 라그랑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라그랑지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이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 앞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결과만 쓰겠습니다. A와 B의 외적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의 사인을 곱하는 것과 같아요. 저 외적 벡터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dsdt의 전체 제곱이고 외적 벡터의 크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각각의 벡터의 크기, 그래서 t 벡터의 크기와 t 프라임 벡터의 크기와 그리고 사인 이 사이각을 세타로 놓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t가 단위 접선 벡터예요. 단위 접선 벡터는 여기 있잖아요. 얘가 단위 접선 벡터니까 요 크기를 구해보세요. 크기를 구하면 자, 이게 R'의 크기와 R'의 크기 약분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R' 크기분의 R'의 크기라서 단위 접선 벡터란 말 뜻 때문에 그 크기가 1이 되는 벡터를 단위 벡터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의 크기가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전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다음 같은 예문을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어떤 벡터 함수의 그 크기가 상수가 된다면 R'과 그리고 R'과 R은 서로 직교한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수직입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게요. R'과 R2'은 서로 R과 R'은 서로 수직이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으니까 직교한다. 이것과 이것은 서로 직교합니다. 그냥 벡터라면 이렇게 펍이라는 교를 써서 바로 쓰려고 했는데요. 그냥 혹시나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냥 글로 다시 옮겨 썼습니다. 자, 이제 서로 직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벡터 함수의 크기가 상수가 된다면 그 함수하고 도함수를 서로 직교하니까 사이각을 세타로 놨다면 당연히 사이각 세타는 2분의 파이에 대항이 되니까 요거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지금 설명했던 바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크기가 1이 되니까 따로 곱할 필요도 없고요. dsdt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리고 직교하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요거 1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남습니다. t'의 크기를 곱한 것만 남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 식의 양변을 일단 얘부터 먼저 한 다음에 바꾸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요걸 다시 바꿔볼까요? dsdt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R't의 크기인데요. 그 크기의 제곱이군요. 그리고 t'의 크기가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이 식의 양변을 R'의 크기의 3수로 나눠봅시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나눕니다. R'과 R2'의 외적 벡터의 크기를 이제
R'의 크기에 3수로 나눠버리니까 이거에 3수로 나눴어요. 자, 이제 좌우변 두 식이 같으니까 나눗셈을 해도 똑같겠죠. R'의 크기에 3수로 약분하니까 두 개가 지워져서 남는 것은 R'의 크기만 분모 하나 남아있고 분자는 T'의 크기만 남죠. 근데 이게 조금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게 kap하잖아요. 이게 바로 곡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곡률 기호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kap를 구하는 공식은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학교 시험에 증명하고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예문들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곡률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4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점과 원점에서 비틀린 3차 곡선의 곡률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점에서의 곡률도 구해보고 원점에서의 곡률도 구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곡률 구하려면 이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구하고 다시 외적 벡터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RT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RT는 TI 벡터, T의 제곱 J 벡터, T의 3승 K 벡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R'을 구합니다. R'을 구하면 이거 미분하면 1이죠.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I 그리고 2T, J 그리고 3T의 제곱 K와 같이 됐고요. 한 번 더 미분합니다. R2'T를 계산하죠. 이거 미분하면 제로, 이거 미분하니까 2J, 미분하니까 6T, K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일단 점을 먼저 대입한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을 써볼게요. 일반적인 점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서 그냥 어떻게 한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고요. 이 점을 직접 대입한 곡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0를 계산하죠. 여기다 T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1, 0, 0이에요. 벡터를 표시하겠습니다. R2'0를 계산하죠. 특정 점을 대입해 보니까 T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0, 2, 0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외적 벡터 앞에서 다 배웠었죠. R'0와 R2'0의 외적 벡터를 계산합니다. 뭐 간단하니까 그냥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제로가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제로가 되고 이렇게 계산한 거 빼니까 2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외적 벡터를 구했습니다.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T가 0일 때 있죠. 원점에서의 비틀린 3차 곡선의 곡률을 계산해 본 결과 kap하는 자, 이제 이것이 분자예요. 이거의 크기의 값을 R'의 크기의 3수로 나누면 돼요. 얘 크기는 2가 됐네요. 분자는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R'0 이거예요. 이거 크기는 1이죠. 1의 제아무리 3승 해봤자 1의 3승 1이에요. 그래서 곡률이 2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점이 들어가면은 곡률 구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자, 그런데 임의의 점, 일반적인 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제 R'과 한번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점에서 곡률 구하라고 잘 하지 않는데요.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제 문제에 일반적인 점에서의 곡률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과 R2'의 외적 벡터가 필요합니다. R'과 R2' 외적 벡터는 외적의 우리가 계산법으로부터 IJK가 되고 1, 2T, 그리고 3T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0, 2, 6T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12T의 제곱에서 6T의 제곱을 빼니까 6T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T가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R'과 R2'의 외적 벡터를 구했고요. 따라서 이제 R'과 R2'의 외적 벡터의 크기는 루트 각각의 제곱의 합의 루트예요. 36T의 4승 플러스 36T의 제곱 플러스 4예요. 자, 이게 4가 공통인수거든요. 4 루트 바깥으로 나가니까 2가 되고 9T의 4승 플러스 9T의 제곱 플러스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거 다행히도 좀 더 계산이 되네요. 보통 이게 잘 계산이 안 되는 편인데 얘는 이렇게 쓸 수 마찬가지로 안 되는군요. 선생님이 착각을 했네요. 앞에 건 제곱하면 9가 되는데 여기
여기가 6으로 되어 있으면 완전 접근이 돼서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었을 텐데요. 좀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더 간단하게 되지 않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분자 부분이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의 크기를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R'의 크기는 이걸로 계산하면 되죠. 자, 이제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4t의 제곱 플러스 9t의 4승이 마치됐습니다. 자, 그래서 카파를 일반적인 점에서 카파를 구하라 했으니까 R 프라임 t의 크기의 3승분의 R 프라임 t 크로스 R2 프라임 t의 외적 벡터의 크기입니다. 자, 이제 분자는 이거고요. 그냥 이렇게만 쓰기만 하면 되겠네요. 구체적인 어떤 t의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9t의 제곱 플러스 1이 분자고 분모는 이거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3승이니까 이거 2분의 1승으로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로 다시 쓰면 2분의 3승이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1 플러스 4t의 제곱 플러스 9t의 4승입니다. 약분되진 않습니다.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점에서의 공률은 이렇게 되고요. 원점에서의 공률은 여기다 0을 대입한 꼴이거든요. 0을 다 대입하면은 1분의 2, 그래서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야 됐죠? 자, 이제 우리는 공률 구하는 문제에서 처음에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단위 접선 벡터의 크기를 단위 접선 벡터를 미분하고 그 크기를 R'의 크기로 나눈 것이 공률이었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쓰임새가 많은 아주 중요한 공률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역시 공률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 조금 전에 유도했던 것은 공간상의 공률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평면상의 곡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념, 즉 공률한 개념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면상의 곡선에서의 공률 구하는 문제를 알아볼 생각인데요. 자, 우리는 평면상의 곡선도 벡터 형태로 표시할 때 다음같이 표시할 수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공간 곡선을 표시할 때 X성분, Y성분, 그리고 Z성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왔었죠. 자, 그런데 평면상의 곡선을 표시할 때는 곡선 자체가 y = fx꼴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요. 지금 보다시피 y = fx꼴 양함수 형태로 주어지는 곡선이었다면 이 평면 곡선을 벡터 형태로 표시할 때 대신 독립변수를 t가 아닌 그냥 x로 쓰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독립변수가 x로 되어 있으니까 제1성분은 x고 제2성분은 y좌표가 들어와야 되는데 y좌표가 fx니까 이렇게 쓸 것이고, 그리고 z좌표가 없다는 얘기는 z좌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제로였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평면상의 곡선이 y = fx꼴로 주어졌을 때 조금 전에 배웠던 이 공률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R'을 구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는 i,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f'x j가 되고, 제로 벡터 미분해봤자 제로니까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R2'x를 구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제로가 되고, 이거 미분하니까 f2'x j 벡터의 같이 됐습니다. 이제 R'과 R2'의 외적 벡터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R'x와 R2'x의 외적 벡터를 구합니다. i와 j와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R'x는 i 앞에 성분이 1이고 j 앞에 성분은 f'x고 k 앞에 성분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R2'의 i 앞에 성분은 제로, i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i 앞에 계수 0이고 k 앞에 계수 0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f2'x, 그리고 여기는 제로가 됐네요. 자, 이제 이걸 직접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제로, 이렇게 계산해도 제로, 이렇게 계산한 것을 구하면 f2'x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공률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R'x와 R2'x의 크기를 구해본 결과 그 크기는 다음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아까는 여기가 숫자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F2'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 크기를 구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F2'X의 절대값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모에 해당되는 R'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죠. 자, R'X는 이거예요. 이거의 크기니까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거든요. 그래서 I 앞의 개수의 제곱 그리고 J 앞의 개수의 제곱이니까 이와 같이 됐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평면곡선일 때 그 곡률 구하는 공식은 다음 같은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y fx 꼴이 주어졌을 때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한 거거든요. R'의 크기의 3승분의 R'x 크로스 R2'x의 크기였는데요. 이제 계산해 보니까 R'x의 크기는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인데 그거의 3승이니까 전체 3승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루트가 원래 2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썼다라 본다면은 전체 2분의 1승의 3승이니까 2분의 3승이라 쓸 것이고 분자는 여기 써 있죠. F2'X의 크기 이렇게 돼요. 자, 이제 평면곡선이 주어졌을 때 평면곡선 y fx 꼴이 주어졌을 때 곡률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더 간명하게 바뀝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이걸로 그냥 구해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y fx 꼴이라면 벡터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 더 빠르기도 해요. 얘도 쓰임새가 많은 곡률 구하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은 곡률 구하는 공식이 유도가 됐으니까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0,0, 1,1, 2,4 각각의 3개의 점에서 y x의 점의 곡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곡률 구하는 공식을 지금 배웠으니까 이 공식에 맞춰서 저 포물선의 곡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equal fx가 곧 x의 점이었죠. 그래서 f'은 곧 y'을 계산할 겁니다. 이거 미분하면 2x가 되고요. y2' 즉 f2'은 y2'으로 쓸 수 있죠.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곡률 구하는 공식에다 직접 대입을 하면 f2'의 이게 y2'이죠. 이거의 크기는 양수니까 뭐 굳이 절대가 필요 없죠. f'은 2x고 제곱하니까 1 플러스 4x의 제곱 그리고 바깥에 2분의 3승입니다. 자, 이제 y x의 점의 곡률 구하는 식을 세워보니까 이와 같이 됐는데요. 이제 각각의 점에서 곡률 구해보라는 얘기죠. 요걸 잘 보면 요거는 x가 0일 때 y가 0, x가 1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4잖아요. 결국은 x = 0, x = 1, x = 2를 차례대로 넣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x가 0일 때 곡률을 계산하면 1의 제하물이 몇 승에 맞춰 1이고 그래서 계산하니까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 곡률을 구해볼까요? 1을 대입하면 4하고 1을 더하니까 5, 5의 2분의 3승 루트 5를 3번 곱하니까 5 루트 5분의 2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2일 때에 대한 곡률이에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는 4, 4, 4, 16, 16에다 1 더하니까 17 루트 17을 3번 곱하니까 17 루트 17 분의 2예요. 분자는 똑같은데요.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여기 소수점으로 다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K가 0일 때 곡률이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x의 점은요. 원점에서 최대 곡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저자가 교재에서 그림으로 형상화 시켜놨습니다. 자, y x의 점은 이 파란색 곡선이고요. 이 각각의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곡률을 나타내는 식을 하나하나 그래프로 곡률함수의 그래프라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분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죠. 제곱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똑같기 때문에 좌우 대칭입니다. 극한을 취하면 x가 무한 들어가면 무한대 더하기 1이니까 무한대 역수꼴을 해봤자 0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에 가까워진다는 것, 그리고 x가 0일 때 최대 곡률 2를 갖는다는 것, 그래서 곡률의 최대가 2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그래프가 거의 원점에 가까울 땐 급격하게 휘어지는데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거의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곡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곡률이 0이라는 얘기는 직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래 주어졌던 곡선은 거의 편편한 직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강의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요 다음 시간에는 벡터의 법선 벡터와 종법선 벡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률 구하는 공식 몇 가지를 배웠었잖아요. 이 곡률 구하는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